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제가 이제 시리즈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몇 차례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60년대 말 70년대 초, 중고등학교를 70년대, 대학을 70년대 말에서 80년대 다녔습니다. 제가 초중고 대학을 다닐 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배운 게 없어요.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서 아마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잘한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말년에 그가 부정선거로 인해서 하야하고 하야로 망명 가게 되었는데, 그건 사실 이승만 대통령도 문제지만 그 밑에 있는 이기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획책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친일파라든지 친미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많은 걸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에서 이제 정리한 걸 보니까 청년 시절 한성 감옥, 독립운동 시절, 독립운동가의 2년, 반공국가의 탄생, 농지개혁, 교육혁명, 한미동맹, 4.19 혁명, 하이유패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하나씩 한번 같이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배적당에서 과거 국제를 목적으로 공부를 했지만 가보기역으로 인해서 1894년 이제 과거제가 폐지되니까 그건 영어배우로 배적당 갔었고, 그 다시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 국제정치학 박사를 했던 이런 놀라운 그의 그것도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30대에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어떤 정적인 그런 능력, 여기 메가드 장군과 활동한 교분을 맺어오면서 6.25 때 우리나라를 지키도록 유엔군을 참여시키도록 유도했던 거라든지, 또 감옥에서 그가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그 청사진을 그렸다는 거, 대단한 거죠.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 자주, 독립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림이 없는데, 그는 옥중에서 5년 동안 동서고금의 많은 책들을 공부하고 특히 서양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인데요. 이런 책도 우리가 공부하고,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은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그래서 일본 천황주의가 뭐냐, 천황 전체주의가 뭐냐, 일본 제국주의는 뭔가. 그들은 사실 우상, 천황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집단인데, 그들은 결국 그 천황 신을 믿는 그들은 세계에 해가 될 수 있다. 특별히 미국에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기 전에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밝힌 것을 미국 조야들은 전혀 예상을 못했죠. 미국과 굉장히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이 이렇게 돌변한 것들에 대해서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그 저변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독교적인 입장, 또 그 국제 정책적인 입장, 특히 한일 관계 입장에서 논술한 것이죠. 펄벅 대지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받은 펄벅에서도 서문에서 추천사에서 전율을 느낀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개혁이라든지 이런 우리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의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박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서 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오늘은 세 부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독립정신, 그걸 한번 좀 첫 번째 얘기하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70년대에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아마 4.19 이거로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5.16 군사혁명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고 그 의식적으로 이제 그런 부정부패 이런 것 때문에 교과서 씻지 않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누가 그걸 만들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재정도 아무것도 없고 교육재정도 없고 국가재정도 없고 하는 상태에서 초등교육을 의무화 교육을 해서 우리가 딱 돈이 없어도 그냥 초등학교 다닐 수 있었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 덕인데 우리가 그 이승만 대통령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도 않았어요. 자, 제가 이제 최근에 독립정신이라든지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세 부로 나눠서 얘기하겠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독립정신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 말기에 이제 태어나서 과거 시험을 보려고 그랬는데 원래 이제 해주 쪽에 출생했는데 이제 남산 밑에 살았다 그래요. 근데 그때 갑오 개혁이 일어나면서 과거 제도가 폐지되고 그는 이제 과거 시험을 급제해가지고 이제 입신양명 하겠다는 이제 그런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친구가 서양 선교 세운 배제학당에 가서 영어 배우고 가서 공부하자. 근데 처음에는 내가 왜 서양 귀신 가르치는데 그걸 왜 가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가 영어를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배제학당을 가게 되죠. 그것이 이제 그의 일생의 큰 전기가 되는 것이죠. 그는 뭐 거기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영어를 뭐 마스터하고 뭐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도 했다 그래요. 얼마나 이제 그 영어에 뛰어났는지. 물론 이제 이승만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뭐 이제 서당에서 이제 글 배울 때도 굉장히 이제 빨리 잘 배우고 뭐 사서삼경 논어맹자 뭐 여러 가지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그가 독립정신에서 이제 추구했던 것은 이제 우리나라 이 조선이 왕조로는 더 이상 비전이 없다라는 것을 배적당을 다니면서 이제 서양식 교육을 받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몇몇 뜻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공화제 국가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조직을 하고 운동을 하니까 그것은 이제 조선 말기에 반정부 활동이죠. 당연히 이제 반정부 활동을 한 그런 일당들은 다 체포해서 지금 서대문 형무소죠.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가 뜻하지 않은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콜레라가 만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수들이 뭐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제대로 뭐 집단 밀집 수용되니까 계속 죽어 나가는데 이승만은 이거 시신을 처리하면서 그때까지는 이승만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배제학당 다닐 때 영어 배우려고 갔던 배제학당에서 매일 설교하고 가르치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가 기도했는데 정말 그는 매일 수십 명씩 콜레라로 시신이 실려 나가는데도 그는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서양 선교사들에게 요청을 해서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서방에 뭐 영어로 된 거, 뭐 불어 된 거, 여러 러시아 된 거, 한문 된 거 모든 그 정치, 경제, 사회문화 책들을 이승만한테 이제 주고 그를 이제 키운 거예요. 그는 거기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됐죠. 물론 이승만은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신문사를 만들고 자기가 주필 겸 다 이제 해서 그런 이제 글을 쓰고 계속 그런 활동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가 한성 감옥에서 공부한 것이 나중에 그것이 이제 그 미국 유학을 하는 데 있어 엄청난 그 자양분이 된 거예요. 자, 밑에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로 하야해갖고 하야에 망명 갔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 부패한 대통령, 뭐 이런 거에 이미지만 있었는데요. 그가 이제 나중에 한성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가는 특사의 통역으로 이제 함께 가게 되는데 선교사님들과 물론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다든지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국제 정치 하에서 독립을 인정받기 이런 거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는 서양 선교사들의 보증으로 프리스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조지 워싱턴 대학교 이런 것들을 다니게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그가 1895년 배작당을 졸업하고 감옥에서 수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런 사형 선고 받다가 감형돼서 이제 특사로 가면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1907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가서 정치학 학사를 받는데 보세요. 1908년 1년 만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 학사를 끝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미국에서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면 정말 저 변방의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의 그 식민지 나라에 젊은이가 하나 와가지고 영어로 그것도 1년 만에 조지 워싱턴 대학을 과정을 끝내고 다시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서 또 1년 만에 끝내요.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교 가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는데 이것은 당시 동양인으로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최초라는 거예요. 거기에 총장이 나중에 윌슨 미국 대통령이 되고요. 동기들이 뭐 나중에 미국 국무장관이 되고요. 거기 뭐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국제정치학 박사의 전 세계에서 온 인재들이 얼마나 그 인맥이 대단하겠습니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공부한 그 덕을 보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그것이 지금도 이제 한미동맹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런 또 메가더도 이제 그 당시에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자, 그래서 그는 그런 이제 한성 감옥에서 그가 우리나라의 갈 길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독립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옥중생활 5년의 총결산일 뿐만 아니라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경영하고 또 6.25 전란 또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전 과정에서 우리 현대사를 관통하는 정치 및 경제의 사상적 기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국민들이 자주 독립적인 개인이 되고 국가 정체성을 취한 국민다운 국민이 되기 위한 필독서이다. 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단지 그냥 우리나라의 한 부패한 대통령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는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정치학자였어요. 이어서 우리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국제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펴낸 그 책을 소개할 텐데요. 그 책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진주만 침공하면서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벌이기 전에 벌써 그걸 예측한 책으로서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펄벅 여사 대지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는 그 책에 대한 소개에서 아주 전율이 넘치는 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그냥 공부하고 배우고 자란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최강, 지금도 최강이지만 미국에 가서 이 미국의 학부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하고 또 모든 미국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뭐냐면 그가 감옥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독립정신에서 이제 기초를 했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이런 책을 읽어보고 의제치하에서 감옥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 세계 책들을, 전 세계 언어로 된 책들을 두루 섭렵해서 한 국가의 기초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을 한번 이뤄보기를 추천합니다. 이상 백 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 목사의 시사브리핑. 네, 오늘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의 국제정책 박사 논문을 책으로 펴낸 책을 소개합니다. 그는 청년 시절 공화제를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반국가적인 활동이겠죠. 조선 말기에. 그래서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 한성 감옥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콜레를 통해서 많은 죄수들이 죽어갈 때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그는 많은 책들을, 성교사님이 보내준 책들을 읽고, 그 안에서 그가 이제 그의 이제 이론적 사상을, 정치적 이론적 사상을 집대성한 것이 독립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는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특사로 성교사님을 통역하기 위해서 가서 그 뜻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뭐 일본의 방해라든지 국제정치학에서 우리나라 식민지의 나라의 이런 호소를 들어주기가 어렵겠죠. 그게 이제 가장 이 약소국가의 서름인 거예요. 아마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약하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서 공부하고 이 나라에서 입지를 다져서 뭔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그가 이제 미국 대학에 입학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배작당 다닐 때 배웠던 그 영어 실력으로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을 1년 만에 마치고 또 하버드 대학을 2년에 마치고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 받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그 당시 1910년 우리나라 한일 합방되는 시점에서 동양인으로 최초로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거죠. 자, 그때 이제 여기 사진에 보면 이승만과 메가더가 나오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승만은 많은 미국의 교수들 또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또 방문하고 또 하면서 많은 인맥을 쌓게 되는데, 그 당시 처음 이제 누구의 소개로 메가더를 소개받았는데, 그 당시 소령이었던 메가더를 보고서 이 메가더 가정은 다 대대로 군인 가정이고 대단한 집안이죠. 그래서 그는 이 메가더 소령을 만나서 서로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 만났던 메가더는 나중에 이제 6.25 전쟁 때 극동군 사령관으로서 메가더는 일본에 있었고, 뭐 그거 이제 2차 대전 후에 일본 원자폭탄으로 일본이 패망할 때 천황 앞에서 항복문서를 받은 사람이 메가더 아니겠어요? 또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그가 소령으로 만났던 메가더는 그 후에 20,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원수 별 5개 미국의 총사령관이 되고 일본 천황을 앞에 무릎 꿇게 한 그런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6.25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긴급 타전했겠어요? 일본에 주도하고 있는 극동군 총사령관 메가더에게 SOS를 했겠죠. 메가더는 이제 유엔에 보고하고 유엔에서 이제 유엔군을 파견해 되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승만에서 미국에서 닦은 그런 인맥의 결과였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된 이름을 보면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 책은 말이죠, 일본 천황 전체주의 미카도이죠. 자, 일본 어떻습니까? 지금도 천황이 있죠. 지금도 천황이 있어요. 이게 천황제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왕실, 이런 유럽의 왕실은 달라요. 유럽 왕실은, 유럽 영국이나 이런 데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지만 그들의 종교는 성공이라든지 뭐 기독교라든지 그 달라요. 하나의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상징적인 존재이죠.
그러나 일본 천황은 달라요. 이 일본 천황은 하나의 종교적인 우상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천황을 중심으로 한 것도 민주국가가 아니라 전체주의였어요. 그 당시에는 제국주의, 전체주의. 그래서 모든 것이 천황이 있고 밑에 수상이 있지만 천황의 이름으로 집단적으로 나라의 힘을 결집해서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약육 강식,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먹는, 또 강한 나라끼리도 붙어서 이겨서 그것을 뺏어가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 전체주의의 본질과 그 기원, 저들의 침략 야욕의 실상, 그리고 저들의 침략 야욕을 저지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을 제시했다. 근데요, 이 책의 가장 중심 사상에는 그 일본의 천황 전체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면에 있지만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는가? 이들은 반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 우상숭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국가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나중에 장로 않습니까? 그는 사실 목사가 되기보다는 정치가 돼서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그 이면은 배제학당 졸업하고 한성 감옥에서 콜레라의 죽음 속에서 만난 예수님, 그 평생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일본의 그 내면을 이제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일본은 항상 외국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죠. 그래서 그때는 일본과 미국이 굉장히 친한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미국 사람이 한반도 지배를 뭐 이제 그걸 합류하는 그런 연설하러 다니니까 우리나라 전명훈 여사가 그 암살하기도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침략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벌써 그 전에 이런 책을 놨으니까 사실 미국 조약에서는요, 미국 조야에서는 별로 이거 신경 안 써요. 왜 미국 관계 좋은데. 그런데 이게 바로 그 몇 년 후에 일본이 진주만을 자살 특공대, 가미가제 특공대로 진주만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 굴뚝으로 들어가서 폭파시키면서 전면전을 벌이니까 그때 미국이 승만리라는 닥터 승만리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미리 일본의 침략을 예견했다. 그래서 이 책이 폭발적으로 이제 미국 조야에 이제 소개되고 이제 판매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나아가 자유민주에 대한 최대적은 바로 이런 천황 전체주의와 더불어 공산 전체주의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예견이겠어요. 그는 한반도 출신의 이 식민지 출신의 젊은 이제는 40대 50대로 넘어가는 중년이 되겠지만 그런 학자가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의 그 대면을 낱낱이 밝히는 책을 폈다는 것은 미국은 이제 어디 일본하고 싸워야 되니까 일본의 전략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다 찾겠죠.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밝힌 이승만의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뭐 미국에서 당연히 전 미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천황 전체주의와 더불어 공산 전체주의를 세계 최초로 밝힌 의림적 최초의 진정한 진보주의 정치가 돼. 지금 좌파 우파가 진보와 보수를 얘기하는데 진보란 그런 게 아니죠. 진보라는 것은 프로그레스,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내다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뭐 좌파 이제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진보고 뭐 우파 뭐 이런 게 뭐 보수다 그러는데 그거는 말의 장난이고요. 진정한 진보라는 것은 좌나 우나 미래를 예측하고 혁신적으로 미래를 앞장서서 선도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진보죠. 이승만 대통령의 대표작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우리가 한번 젊은이들은 특히 읽어보고 우리나라에 이런 세계적인 성학자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세계 노벨 문학상을 탄 펄벅 여사도 이 책에 소개를 하면서 전율을 느끼는 책이다 라고 소개할 정도면 얼마나 이 책이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준 책인가를 우리가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이번 시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그 다음에 소장농에서 농지개혁을 통해서 자기 땅을 갖게 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은 그렇지 세상의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농지개혁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먼저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쌍놈이 있었죠. 그런데 소장농 제도는 일제 강점기 때에 일제가 친일 지주 보호와 한국 쌀의 일본 반출을 위한 목적으로 육성되었다는 거예요. 해방 당시 전 인구의 70% 이상이 농민인데 농민의 80% 이상이 소장농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소장농들은 지주들에게 소장료로 산출량의 50%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들은 그냥 앉아서 50%를 받는 거죠. 그런데 악덕 지주들은 산출량의 70% 이상을 소장용으로 징수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당시 소장농들이 소장료를 내고 손에 쥐는 평균 소득은 쌀 2.2석, 그러니까 4가마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이 4가마로 6, 7명의 가족이 1년을 살아야 했으니까 그 생활은 비참하기를 말할 수가 없었죠. 쌀 4가마, 6, 7명의 가족이 뭐 몇 달 먹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 외에 또 쌀과 주식과 그 다음에 생활비와 뭐 여러 가지 이런 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소장농들은 딱 한 평, 집 한 칸도 없이 지주들이 내쫓으면 그야말로 가족 전체가 길바닥에 나가 앉아서 당장 굶을 수밖에 없어서 지주들에게 그저 엎드려 빌며 노예와 같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장농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것은 이승만의 농지개혁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자, 그래서 1948년 8월에 수립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30세에 도미하여 명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며 독립운동을 하였죠. 이 사진은 아주 찌그러지는 초가집 소장농의 집 같아요. 그렇죠? 자, 이승만은 1904년 도미하기 전에 한성 감옥소에 있을 때 저술한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젊은 시절부터 농민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상당히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노동자 농민들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갖게 된 것은 그가 혼자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감옥에서 이 동서양의 특히 유럽, 미국들의 그 경제사들을 충분히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들이 지방 영주들이 중세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통일되면서 통일 국가로 가면서 거기도 역시 농민들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농민들에 대한 이제 대우가 달라지고 농민들도 투표권을 갖게 되고 농민들도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되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벌써 유럽은 200~300년 전부터 그런 것들이 되어 왔는데 이 조선은 뭐 아직도 캄캄하니까 그런 선진국들의 예를 보며 우리도 어떻게 하면 발전될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는 공화제가 돼야 되고 왕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공화제가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자기가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져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장농이 돼야 된다. 지주제도가 이게 지나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소장농들을 지주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줘 자경농민, 자장농민이죠.
자격농민으로 만들고 국가의 주력 산업을 농업에서 공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토지의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소작농들이 현혹되는 것도 막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땠을까요? 북한은 벌써 김일성을 앞세운 소련이 들어와서 제주도의 토지를 다 무상으로 몰수했죠. 저희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안도에서 땅을 좀 갖고 있었는데, 장사도 했었는데 그거 다 뺏겼어요.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부모님은 월남을 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땅을 찾겠다고 거기 남았는데 결국은 영영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이산 가족이 되었죠. 자, 그런 것이 이제 남쪽에도 그런 공산주의 사상에 물드는 남노당들, 이 사람들은 이 소작농들을 꼬시는 거죠. 땅을 무상으로 주주들에게 뺏어 나눠주겠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소작농들에게 땅을, 공산주의자들은 지주의 땅을 몰수해서 소작농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걸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 농장으로 해서, 역시 소작농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소작농과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소작농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한 농지개혁은 한국전쟁 때 북한의 인민해방 전략을 무산시켜서 한국의 공산을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를 이제 지주들에게 수용하는데 유상으로 수용해서 이 소작농들에게 또 유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어떤 대립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지주들은 자기 땅을 몰수당하는데 뭐 유상이지만 값을 많이 쳐달라고 하겠죠. 그것이 계속 대립이 되고, 사실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지주들이기 때문에 그 땅값을 최대한 쳐서 받기를 주장하고, 국회 내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대립이 됐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소작농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소작농들이 그 땅값을 갚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많이 갚기를 원했겠죠. 그 소작농들이 농사 지는 거 외에 무슨 수입이 있겠습니까? 소작농들에게 단계적으로 몇 년간 차차 갚을 수 있도록, 능력 안에서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그건 사실 기득권 세력들의 엄청난 저항과 그런 것이 있었지만, 물론 여기는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의도도 있다, 이런 또 의견도 있어요. 뭐 당연히 또 그런 의견도 있겠죠. 왜냐면 지주 계급들의 어떤 권력을 와해시키기 위한 그런 또 정치적인 목적도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주들의 땅을 유상으로 수용해서 그래서 소작농들에게 유상으로 나눠줌으로써 이제 소작농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땅을 갖고 있는 자격농민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아무리 농사가 풍년이 돼도 절반은 전부 지주에게 갖다 바치고 70% 갖다 바치고 남은 거 갖고 연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작은 땅이지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땅에서 나온 수확을 자기들이 먹고 또 자식을 공부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빈민층에서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는 계층으로 올라선 것이죠.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소 팔고 땅 팔아서 서울에 대학을 보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6.25 때 이제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제주도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런 북한에서 쓰는 방식이 먹히지 않는 거죠. 왜? 나는 이미 내 땅이 있는데 왜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지으면 되는데 무슨 무상몰수 무상 분배냐. 내 땅을 난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공산주의를 6.25에서 몰아내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70년대 이제 공업화 근대화로 오면서 그때 이제 자경 농민들이 자식들을 서울에 유학 보내서 공부시켜가지고 그들이 이제 60년, 70년, 80년 이제 우리나라 중공업 시대를 이끄는 그런 인재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의 농지 개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특별히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전 영세 빈민한 국가에서 자경 농민들이 이제 민중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로 발전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죠.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오늘은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교계나 사회에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미국의 청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영국에서 앵글리칸 처치, 성공의 국교가 있었는데 이 퓨리턴, 순수한 그 복음주의를 주장하는 퓨리턴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받게 되자 그들이 메이어플라워타라고 대상을 건너서 미국을 가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1776년에 작성된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미국의 독립은 절대 왕정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혁명의 성격을 가지며 자유평등과 미국 인민주권의 확립을 이루는 시도였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그 독립선언문이 천부 인권을 천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권 천명하고 존 로크의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아서 인민주권과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독교 정신으로 그야말로 기독교 입국론이죠. 기독교적인 국가를 세우겠다. 지금도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200~300년 지났지만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취임식 때. 그만큼 미국 사회 저변에는 기독교적인 정신이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다. 자, 그럼 우리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청년 시절에 조선의 멸망을 보면서 이런 왕조 국가로는 도저히 근대적인 국가를 세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한성 감옥에서 선교사의 도움으로 서방의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런 책들을 보면서 당시 이승만이 감옥에서 읽은 책들은 왕실 도서관보다 더 많은 근대 서적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걸 읽으면서 그가 이제 감옥에서 생각한 것은 독립정신이에요. 그 책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주장을 했는데 그가 이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을 그 저서 독립정신에서 주장했죠. 그는 조선 성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구 열강이 기독교의 기초에 발전된 문명을 이룩한 것을 서술하면서 한반도에도 기독교를 이념으로 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살펴보니까 기독교 국가가 가장 잘 살고 민주화가 돼 있더라. 그건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서구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라든지. 그 사실은 이승만은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에도 러시아에도 가봤어요.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 민중은 아직도 못 살고 어렵고 그런 공산주의 허구를 벌써 그때 이승만은 해방되기 전부터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서구 열강의 기독교 국가를 보면서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서 이제 남한만 이제 선거가 됐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남북한 이제 전체 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북한은 이제 소련하고 김일성이 들어와가지고 반대를 했죠. 물론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서 공산주의자들이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이제 4.3 사건이라는 이제 정부군과 반정부 남노당 이런 좌익들하고 이제 그런 살상이 이루어지기도 했죠. 자, 어쨌든 200석의 국회의석에 제주도 2석을 뺀 198석을 제헌의회가 시작됐는데 제헌국회라는 것은 이제 헌법을 처음 시작한 첫 번째 국회가 대한민국 일원으로 시작된 거죠. 그때 이제 최연장자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이제 임시의장이 됐고 첫 이제 회의록의 첫 시계 첫 순서에 종로 출신 국회의원은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거기 제안 의원들은 뭐 기독교인도 있지만 또는 뭐 불신자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무교도 있지만 뭐 이건 또 유교도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유교 국가였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이승영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같이
한 사람도 반대 없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기록 의회 그리고 관보에도 첫 번째 기록이 이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이승만 임시의장이 얘기한 거죠.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흐름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기립해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색의 복락과 올라 세계 평화를 주시옵소서. 민색의 복락이 뭐예요? 우리가 선진 한국을 만든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잘 사는 복을 누리는 그런 국가. 남북 통일은 뭐예요? 통일한국이죠.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남북 통일 한반도 전체를 우리가 선거하고 한반도 전체를 우리 국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한 대한민국 북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북한까지 포함한 거예요. 영토적으로. 다만 임시로 북한이 공산 집단이 강제로 저걸 임시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은 남북한 영토고요. 북한 우리 백성들도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꾸 남과 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우리가 모르고 헌법에 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북 통일은 결국 불법적으로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저 공산당 집단들을 제거하고 통일한국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헌법적인 이야기죠. 자, 또 세계 평화는 선교 한국의 비전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선진 한국과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이 우리나라 재헌의회 첫 기도에서 있었던 얘기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의 기초를 닦을 때 이 세 가지를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가 독립정신에서 기초한 이야기들 또 그것은 그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미국 독립정신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죠. 그러면 미국 독립선언서는 어디서 나왔냐? 그것은 유럽의 서구 열강의 민주주의 국가와 기독교 국가를 세운 나라들을 에서 좋은 것만 가지고 최고의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 현재 인간이 살고 있는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훌륭한 국가 모델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니까 세계 기독교 규모를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게 13억 또 개신교 이게 540만 동방정교회 이게 이제 300만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요. 쭉 보면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건 이제 막스 베버의 기독교 정신과 자본주의 그 책을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할 텐데 또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가장 잘 살아요. 가장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카톨릭이라든지 또 다른 종교들 이런 나라들이 그보다 훨씬 못 살죠. 물론 이제 공산주의 국가는 그것도 일종의 이제 나름대로 사상과 종교랑 비슷하죠. 그 나라들이 더 못 살죠. 기독교 국가, 자본주의 국가 비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자유가 제약당하 있는 더 그런 민주국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를 전파하고 기독교를 믿어야 되고 그런 의미의 목적이라보다는 전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또 잘 살고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부 인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백 목사의 시사 브리핑이었습니다.